길을 묻다 포럼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 요즘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세상에 너무 시끄럽고 소란한데 아마 요즘 제일 바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강대학교의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님이신 이규영 박사님을 모시고 세계 정세와 한반도의 길을 묻다 포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패턴을 바꿨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네, 한 번 더 여러분 박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죠. 좀 괜찮으실까요? 예. 박사님, 참 요즘 너무 속상한데요. 온통 전쟁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3년이 지나서 지금 2022년부터 26년까지 지금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고 끊칠 줄 모르고 있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과 함께 또 이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전쟁의 도가니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금 다들 이렇게 뜨문뜨문 알고 계시는데 또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 많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도 없는데 한번 이 국제 정세가 지금 왜 이렇게 됐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김석연 목사님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김석연 목사님 독일에서 목회하실 적에 제가 성도였습니다. 집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독일에서 이제 정치학을 국제 정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조금 공부를 계속 평생 해왔고 오늘 첫 번째 우리 홍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문제는 왜 지금 국제 정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제가 짧지만 천착한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눈을 좀 뜰 수 있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겠는가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을 하고 2월 28일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을 하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운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정치학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파부터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부터 오메가가 쭉 흘러나오는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파편으로 하나의 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점으로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 앞에는 어떤 모양이 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그 지혜를 구하면서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증 비슷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공부하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사람에 연구하는 한 부분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국제 정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쭉 하면은 이제 끝이 없는 거고 간략하게 한 100년 전부터만 쭉 지금까지 요약을 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눈을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숫자를 1900년도 들어서 숫자를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1918년, 1945년,
1989년, 1991년, 2002년, 2008년, 2014년, 2022년, 2026년. 요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린 부분이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해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 속에서 우리가 보자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한성 공동체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커뮤니티라는 말, 공동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이 집단을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인은 집단과 더불어서 거기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 100년 동안에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숫자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질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의 오더, 독일어는 오르드농. 이 질서가 잘 잡혔을 때에는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집단이 비교적 평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케이오스, 혼동으로 갈 적에는 우리가 어지럽고 나아갈 바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트럼프의 이란 공격으로 지금 하나 비관하게 예를 들 수 있는데, 다시 이제 얘기를 들어갔습니다. 1918년이 언제입니까? 1차 대전이 끝났죠. 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졌던 질서가 뭐였습니까?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국제연맹. 이 국제연맹이 몇 년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탱이 됐습니까? 그 질서는, 그때 만들어진 국제 질서는 20여 년 됐습니다. 독일의 패전국으로 해서 연합국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담아서 독일이 이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시 저항을 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이죠.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에 만들어진 질서가 어떤 질서입니까? 국제연합 질서죠. UN 질서죠. 1945년부터 지금 국제연합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질서가 언제 종료가 됐을까요? 언제 종료가 됐을까요? 저는 1989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선생은요, 미리 복선을 깝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 답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45년에 만들어지면 89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냉전 시대가 종료됐다는 얘기입니다. 냉전 질서가. 냉전 질서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질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두 양극단이 만든 질서, 그게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2년 후에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89년과 91년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가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금년이 몇 년입니까? 26년이죠. 그러면 대체로 35년, 36년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부터 우리가 만든 국제 질서는 20년, 40년, 35년인데, 이 시점에서 뭐가 중요하냐? 여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과 미국의 이란 침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이 20년, 40년, 35년인데도 아직 구체적인 질서, 냉전 질서 속에서 인간이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89년에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가 나와서 90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나옵니다.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미국 학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세계 질서를 유도해왔던, 구축해왔던 미국의 시각을 잠시 흐려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The End of History의 주제는 뭔가 하면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끝났다니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끝났다. 그럼 종말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 책의 핵심 요지는 뭐냐? 이념의 갈등이 종식되고 나서 궁극적으로 자유주의가 앞으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초강대국의 단극 질서로 갈 수밖에 없다가 80년대, 89년대 사회주의보거나 90년대에 그 책을 쓰면서 이 시각으로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쓴 역사의 종언은 지금까지 35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1차 대전과 2차 대전, 국제연맹의 질서, 냉전 질서 이후에 지금 90년도 이후에는 무슨 질서라는 특징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냐? 혼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년, 40년에 지냈던 것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에 앞으로 30년, 40년은 지금 만들어지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환경이 아니겠느라는 논리적 추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즉 분명한 것은 미국의 단극 질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단극 질서가 아니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도 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여기서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냉전 시대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냉전 시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제1세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irst World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한 제1세계, 미국을 맹주로 하는 이 질서와 그 반대쪽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Second World라고 했습니다. 제2사회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도 붙고 즉 아무 쪽에도 속하지 않는 걸 비동맹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걸 제3세계 국가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죠. 이것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미국을 중심으로 단극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그 얘기는 1세계, 2세계, 3세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요 1세계, 2세계, 3세계라는 모양이 지구상의 국제정치를 형성할 때 지금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용어가 글로벌 웨스트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웨스트에 해당하는 지구사의 2004년, 한 204개 정도 국가를 보면 한 50개 국가가 지금 글로벌 웨스트에 속합니다. 이것에 맞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한 25개국 정도 그 굴에 포함이 되는데 이 나라를 뭐라 하냐면 글로벌 이스트라고 합니다. 글로벌 이스트. 그리고 나머지 한 50개국 이상이 소위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고 다 붙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 이상 미국을 중심으로 단극 체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3자, 큰 블록이 3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이 뭔가 하면 1991년에 세뮤엘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The Clash of Civilizat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 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앞으로는 국제 질서는 이념도 아니고 국가 중심도 아니다. 국제 질서를 형성해 나간 중요한 요인은 뭐냐? 문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문명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권, 회교 문명권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유교 문명권, 이런 것이 문명 간의 충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지금 이데올로기상으로 중국과 미국의 충돌, 요거는 이데올로기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문명권, 즉 종교의 충돌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고, 이것이 큰 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 번째 요인은 뭔가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릴 적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아무리 감사를 해도 감사가 전혀 손색이 없는 감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 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억압을 받았을 때 아무리 종교를 찾으려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 우리 크리스천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유는 허용될 때에 지켜라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다시 저 금방 말씀드린 것과 다시 연결시켜서 만듭니다. 자유주의가 앞으로 자유주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도취된 나머지 자유주의의 소중함을 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자체부터 이 자유주의의 소중함을 잘 관리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6년 동안의 중요한 국제 질서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을 때의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의 쇠퇴, 이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반드시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측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또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면,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이 3자 간의 역학관계가 사실 앞으로의 세계를 질서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참 불안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지금 자유주의를 제대로 못 지켰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미국 내에서의 여러 가지 쇠퇴를 반증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거를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부림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에 미국이 국제 질서를 유지할 적에 중요한 틀이 하나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가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약소국이거든 강대국이거든 그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큰 틀은 뭔가 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회원국들을 모아가지고 국제기구를 모아서 또 지역기구를 통해서 소위 자유민주적인 방향으로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갔던 겁니다. 미국이 이런 것을 장려하면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서 약소국을 존중하면서 미국의 지도력은 점점 더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국내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관리 오류로 인해서 굉장히 다급해진 트럼프는 기존의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을 깨버리고 국제기구를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탈퇴를 하고, 모든 국제국의 관계는 트럼프는 지금 뭐냐? 트랜스액션, 딜,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제기구에서 양자 간, 다자 간의 국제관계가 아니라 미국에서 트럼프 저거 행정부에서는 양자 간의 모든 것을 거래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할 때, 자, 비용 너희들을 내. 그래서 나토 같은 부분이 있죠. 나토의 분담금 2%까지 올려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3.5%까지 올려라는 얘기. 이거.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야, 우리가 지난 그동안에 미군 보내가지고 도와줬으니까 너희들 잘 살잖아. 이제는 너희들 방위비 분담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본국까지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결국 다시 한번 미국이 가치 외교,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강대국과 중견국과 약소국을 아우르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기조인 모든 걸 양자 간의 거래 관계로 볼 것이냐가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30년, 40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이 다자주의로 인해서 국제기구를 국제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이것이 형성되지 않았을 적에는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전을 하는 그 영향 때문에 무질서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인은 뭔가 하면 미국의 대중국의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는 사실 중국의 중소 분쟁을 이용한 중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반대급부가 있는 것처럼,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공산국가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에서 자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그리고 국제기구로 가입을 시키고 무역관에 관해서 최고 대우를 해주면 공산국가일망정 점차적으로 민주국가로 선회할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의 대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게 허용하는 여러 가지 외교적 혜택을 최대한 누려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은 10%, 15%, 20%까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들어간 거죠. 힘이 들어가니까 미국에 대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두 번째 텀 때에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그 이전에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갑자기 돌릴 수가 없으니까 소위 외교정책 보면 전략적 인내, 잘못되는 걸 시인하기 싫으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로 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누르려고 하던 것이 이제는 트럼프에 들어서 이게 뭐야, 이거 중국 안 돼.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적대 국가로 해서 중국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무질서로 들어갈 것이냐, 미국이 다시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다자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꾸준히 미국의 오른쪽이 이 프랜시스 후커먼이 얘기했던 단극 질서로서의 미국의 초강력한 질서를 계속해서 미국이 추구해 나갈 것이냐,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데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살 것이냐, 그것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가가 지난 100년을 죽으면서 아주 압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박사님 듣다 보니까 10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의 미국에 있는 상황들, 지금 트럼프 정부에 대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듣기에도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정신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정세나 정치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부분들을 놓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그런 정세에 눈을 뜨고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와 기독교를 잘 네. 조화롭게 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박사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목도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과 그 다음에 학자로서 학문을 닦는, 학문을 하는 학자로서 입장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마음속에서, 제 내면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컨플릭트, 갈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갈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갈등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갈등이 좀 심해지면 뭘로 어떻게 바뀝니까? 양상이 분쟁이죠. 분쟁으로 바뀌죠. 그죠? 분쟁이 더 심하게 바뀌면 뭐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될까요? 분열, 대결. 그 대결 구도가 아주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죠. 갈등이 전쟁의 실마리고 출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심는 과정에서 1차적인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등의 반대는 화합일까요? 그럼 또 뭐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이제 제 사회과학 용어로 평화죠. 그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라고 쉽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제 이면적인 반증은 너 갈등을 택할래? 평화를 택할 거냐?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갈등이 우리 사회 속에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 개인은 혼자 살 수가 없다. 공동체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렸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개인 속에서도 자기 개인 속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없으십니까? 있죠? 예, 맞습니다. 내 내면 속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부글부글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후회하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여건이 더 그렇게 되주니까 또 갈등하고 내면하고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단의 단위로 커지면 그 갈등의 규모는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두 가지 갈등의 심각한 이 내면제, 개인의 갈등, 집단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학자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스피어 서베니티, 영역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영역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체육 뭐 여러 가지. 이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 개가 합쳐서 선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카이퍼가 주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정치나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치의 1차적인 행위자는 개인입니다. 또 다른 행위자,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카이퍼의 논리는. 즉 소규모의 단위 속에서 여러 가지가 편만해져 있는데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따라서 국가가 모든 영역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논리입니다.
국가가 모든 영역에 일일이 개입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트 니부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라인홀트 니부어라는 학자는 우리 갈등 속에서 원인을 한번 찾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에 거기에는 참 선이 작동을 하고 은혜가 작동을 하고 자비가 작동을 하고 베품이 작동을 하고 이런 것이 손쉬운데 이게 집단의 차원으로 범위가 넓어지면은 여기서 뭐가 작동이? 이기심이 극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근데 집단이 건강해야만 개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 이 집단이 이 소규모의 집단이 종교의 자유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단을 보호해주는 또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의 집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져서 쌀을 생산해 주니까 집단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경찰이 걸거리의 질서를 유지해 주니까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국군들이 휴전선을 지켜줘서 국방을 지켜주니까 우리 집단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목 속에서 이 건강하게 다니는데 이 집단이 이렇게만 늘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영역 속에서 만들 수 있는 집단 이기주의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잘 눈을 봐야 된다. 따라서 집단이나 개인이 스스로의 내려놓음처럼 집단도 집단과 집단 간에 작용하는 이 이기심의 발로 이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와 종교의 관계,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개인의 내려놓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 중의 특권이죠. 내가 내려놓을 때, 아까 미국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약속과 중요한 걸 이 가치를 중심으로 다자의 외교를, 다자를 추구할 때에, 다자를 인정할 때에 오히려 미국의 위상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내면 속에 갈등이나 이런 걸 내려놓을 때 집단이 내려올 수 있고, 집단과 집단 간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이기심의 발로가 갈등, 분쟁, 전쟁으로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인데 아까 제가 미국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잘못 운용을 했다, 잘못 인식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여기에서 바로 이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갈등과 갈등이 충돌을 하니까, 집단 이익 중에 충돌하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 메커니즘이 뭘까? 최선의 방안은 도저히 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대안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최악을 피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이상향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worst 시나리오, worst 옵션, worst alternative, 그것을 피하는 그 다음 덜 악하고 어렵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행위가 정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거를 보기보다는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고 자기 욕구 충족이 안 되는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집단과 집단 간의 이기적인 그 발로가 해결되는 것이 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지금까지도, 고대 아테네 시대이지만 지금까지도 자유민주주의는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우리 대통령, 국회에서 하는 거, 뭐 하다가 충돌되면은 다수결이죠. 이게 자유주의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엄청난 폐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찾으려고, 이런 당자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 99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합니까? 한 사람이 귀한데. 그런데 우리 정치사회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소수를 죽여버리는 것이죠.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만악의 폐가 되고 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치를 볼 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수가 있더라도 다수는 소수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소수는 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분을 존중해주는 아량이 있을 때에 이것이 갈등이라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사회의 최대 공약수를 그나마 추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 답은 많은 경우에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 아주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난리 버거지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인정하시죠? 유명한 정치의 뜻이, 정치의 정의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정치의 정의는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 간에 확연하게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정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칼 슈미트라고 하는 학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적과 동지의 구분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과 동지가 사람의 개인적인 인터레스트, 이걸 주면서 갈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홍 목사님하고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네. 요밖에 안 벌었죠? 네. 그런데 다른 지금 대화를 할 적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잘 어울리는데 어떤 다른 이슈가 있을 적에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가 적이 돼. 쟁점인 인간의 탐심, 이기심, 그 갈등,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비해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트는 뭐라고 하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트레스트, 이해관계, 그걸 얘기합니다. 이 이해관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한 사람 내에서도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는 스스로 잘 조절할,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데, 평안이 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같이 공동체 속에서 집단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충돌하는 가치를 권위 있는 기구가, 즉 정부가, 국가가, 모든 단체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행위, 그것이 정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크리스천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내가 규정하면 다른 사람도 규정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 규정하면 내 이익이 규정한 것처럼 집단을 위해서 국가가 모든 집단이나 개인들이 원하는 그 가치, 희소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될 의무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고, 특히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택을 받은 우리들은 국가가 그런 행위를 정확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가, 준수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서 눈을 부릅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치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 종교는 정치에 관계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0.5 정도는 맞는데 1이라고 하는 것이 만점에 때는 미흡하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뜻에는 미흡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려놓음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갈등 속에서 최대한의 평화,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우리가 뽑은 대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들이, 주지사들이, 의회 의원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를 눈에 부릅뜨고 우리가 볼 때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평온을 누릴 수 있는
1차적인 자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뭐 정치를 뛰어들어라 말라 하기 전에 가치를 놓고서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이 아닌 올바른 선과 그 합당한 그 이치 안에서 국가나 정부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사님 이건 좀 쉽게 네. 좀 얘기 나누면 네.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5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지금 이란과의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이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네. 도대체 이 푸틴과 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고, 네. 시진핑이라고 하는 예. 국가의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89년 이후에 아까 제1세계, 제2세계, 냉전 때는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가 있었다. 근데 이것이 미국의 단국체에서 이 세 개의 세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름이 명칭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그 구성 국가들이 좀 바뀌었다. 그런 얘기였었죠.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이 다극 체제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스탠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까 헌팅턴의 클래시 오브 시빌,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여기에서 이 기독교와 이슬람, 이게 좀 충돌하는 가치다라는 얘기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 이란이 지금 수니파하고 시아파에서 회교권 내에서 맹주입니다. 사실상 이란이 북한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미사일이나 핵폭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받고, 이란의 석유 매장량은 지금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리고 이 이란의 속에서 이란이 지금 석유를 해외에다 판매를 하는데, 이란의 생산량 중에서 80%가 중국으로 팔립니다. 얼마 전에 무너졌던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마두로. 베네수엘라는 세계 매장량의 2위입니다. 여기에서 역시 80%가 중국으로 갑니다. 자, 아까 제가 미국에서의 자유주의 전후 자유주의 질서 관리에 좀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중국을 이용해서 소련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오바마 때 중국을 선하게 대해주면 자유민주로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이곳에서 다시 한번 중국은 이제 없애야 될 대상이다라고 미국은 결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제 이 대목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국내에서 보도되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트럼프를 보는 시각, 미국 자체 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시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수의 유명한 저널들, 잡지들은 엄청나게 트럼프를 공격하는 글들도 무지하게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트럼프 지금 잘하고 있어, 미국의 위상 괜찮아 해 라고 하는 부분도, 즉 지지계층도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들의 언론 매체를 보는 것만큼 상당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놓쳐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트럼프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로 객관적으로 볼 적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했었죠. 그 전에 주니어, 아들이. 그 이후에 어느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소위 다운배치고 무모하게 외국을 공격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이 가운데에서 사실상 종교에 관계없이 지금 희생당한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미국은 어떻게든지 다시 프란시스 후커가 하는 단극적인 질서 속에서 미국의 패권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그것에 저항하려고 하는 것이 푸틴과 시진핑인 겁니다. 시진핑 속에서 제가 하나를 개념을 말씀드리면, 소위 중국몽이라고 하는 개념 들어보셨습니까? 중국몽. 중국 사람들이 꾸는 꿈. 이게 영어로는 Chinese Dream이라고 합니다. 중국몽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하면은, 이거 미국 학자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중국몽은 100년 프로젝트다. 100년 프로젝트다. 이게 중국인의 근성이랄까 국민성을 나타내주는 만만디죠. 이게 무슨 얘기냐? 1945년에 중국 공산당을 토대로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죠. 중국몽의 핵심 개념은 100년 후에 2045년에 미국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 슈퍼파워, 단극체제의 왕초, 그 자리에 중국이 들어선다. 이게 중국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1978년에 등소평이 개혁 정책을 만들면서 이 아이디어에서 중국이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중국 이름대로, 중국의 국명대로 되어진다. 뭐냐? 중화민국. 민국은 모든 나라 중에 나라죠. 중국이 전 세계의 가운데가 있다. 이게 중화민국. 이게 2045년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룰 것이다. 이게 중국몽의 핵심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시진핑이 이 등소평의 유훈을 어기고, 그 이후로 등소평의 유훈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이후로 국가주석은 2임기만 해라. 5년씩 2임기만 10년씩 해서 다 물러났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와서 그게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내세운 게 뭔가 하면은, 무슨 소리, 2045년, 말도 안 돼. 우리가 지금 힘이 얼마나 센데 20년 땡길 거야. 그래서 사실 작년 2025년이 중화민국, 중국몽을 실현하는 시진핑이 주장했던 원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굉장히 외면적으로 강대국이긴 합니다만은 내적인 커럽션, 혼란, 또 이 갈등, 또 상납하는 거, 이제 그 커럽션, 이런 것. 그러니까 사실 질서가 엉망에다가 진창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그래서 나온 것이 뭔가 타협을 또 해보자 하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중국몽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면 도광양해라는 겁니다. 도광양해. 도광양회. 등소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우리가 지금은 약해. 미국하고 정면 대결하기에는 아직 미진해.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들 절대 노출시키면 안 돼. 쫙 감춰. 그리고 힘을 축적해 놔서 미국하고 이제 맞짱 떠도 될 때가 될 때에 그때 우리들의 야심을 드러내는 거야. 이게 도광양해를 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몽의 핵심인 거고, 요것의 일환이 뭔가 하면은 지금 중국이 동진아해,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섬에다가 콘크리트 치고 비행장 만들고 그러죠. 이게 섬에다가 이게 중국 영토에서 영토 확장 정책으로 해나가고, 이거를 미국 보고 인정을 해달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야, 우리 대형 형님, 우리 형님 최고 알아. 우리 인정할게.
그 대신에 우리도 가오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폼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님, 적어도 동아시아 정도에서 우리가 맹주라는 거는 형님 좀 인정 좀 해줘. 이게 오바마 시대 때 시진핑이 협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바마가 전략적인 시비에서 이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군함을 동원을 해가지고 동진하에서 섬들 사이에 있는 영해와 영해, 그 영해도 일종의 국경이 국토의 일부분이거든. 그거를 군함이 통과시켜가지고 무력화시켜. 야, 이건 너희들 국경 아니야. 너희들 영토 아니야. 상징적으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를 친 부분들은 바로 중국의 맥을, 즉 원유 공급을 차단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두 번째가 이 크리스천리티. 이거 이 무슬람 이슬람과 이 기독교 간의 대결 구도, 이것도 복합적으로 거기에 녹여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시죠? 이제 마지막 같이 이제 대담을 나눌 건데, 박사님 이제 한반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2023년도에 김정은이 북한은 남한은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면서 남한은 이제 남한으로 인정하지만 이거는 적대적 국가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새로운 대남 정책을 공포했는데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미치는 영향이 도대체 무엇이고 남북한 통일이라고 하는 지상 과제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늘 갖고 있는 과제인데, 근데 우선 우리가 안보와 평화의 입장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남한과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크리스천으로서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마지막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에 있으면 딱 요약해가지고 탁탁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서. 아니, 괜찮습니다. 또 하나의 학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 겸 정치학자는 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하버마스라는 학자가 이 사회학자이고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중요한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인간과 환경,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시스템, 체계라고 얘기합니다. 체계, 시스템 대 라이프 월드, 생활 세계라고 하는 말이 레벤스벨트라고 하는 독일어인데요. 시스템 vs 레벤스벨트, 시스템 vs 라이프 오브 월드, 생활 세계. 이 양자를 놓고 인간은 삶을 한번 통찰을 해보고 이 가운데에서 같이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본 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저명한, 아주 현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스템,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분단 국가입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현재 상으로서는 환경이죠. 그렇죠? 분명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북한이 우리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잘 제어해야만 우리 시스템이 안정을 기할 수 있죠. 안보를 추구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또 한번 감성적인 부분과 아주 냉철한 판단력, 그걸 또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내면적으로는 북한 동포, 우리 동일 민족, 피를 나는 같은 민족, 저도 지금 절절히 끓고 있습니다. 절절히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 82주년째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실 이북에 친척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학도로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에 되는 대한민국의 꿈을 꾸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당위론 쪽의 입장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언제 이 환경이 우리들의 이 안위를 망가뜨릴지 모르는 겁니다. 3년 전에 김정은이 급기야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적대국 두 국가라는 이 핵심 요지는 뭔가 하면 이제 드디어 급기야는 김정은이 공식 명칭을 쓰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민족끼리였습니다.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 아, 우리 민족끼리 왜 그래? 같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였습니다. 그걸 끊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2023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민족은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체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앞으로 딴 살림 차리자. 더 이상 교역 필요 없다. 그런데 여기서 발톱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안 포기해. 핵무기는 포기 안 해. 너희들 따로 우리 어떠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핵무기는 포기 안 해. 그래서 언제든지 핵무기에 우리 공격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해서 이제 따로따로 살자오. 이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가능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변수입니다. 중국은 순망치안입니다. 순망치안이 뭡니까? 이가 없으면 입술로도 차가운 기운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의 말을 안 들어도 말 안 들어. 그래도 얘가 없어지면 중국으로서는 한기, 즉 이 해양 세력에서 일본, 한국, 미국의 세력이 창으로 올 수 있으니까 이걸 막아줘서 제한적으로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급을 해줘가지고 사실상 북한이 그거 가지고 지금 지탱을 해왔던 핵심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김정은도 나름 따옴표 치고입니다. 절대 제가 지금 잘했다 모르는 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거 생길 계제가 됐네. 이거 지금 핵무기 만드니까 돈이 필요한데 우리 군대 보내라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틀이 월남 파병으로 해서 우리가 외화를 벌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돋움하는데 종잣돈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그런 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이게 루블이나 이게 외화가 들어오니까 형편이 조금 나아졌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이제는 한국 없애버리고 한국 통하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남한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 그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이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굉장히 또 겁먹고 있는데요. 정착을 하고 있는 저는 뭔가 하면 독일의 사례를 비유해 보면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총체적인 실패를 고백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하나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정말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생고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부자 연회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연애 결혼식하고 뭐 연애 기쁜 잔치할 적에는 박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을 납작하게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썩은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그래도 번지르르하게 해야 그것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꼭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하나가요. 또 하나 이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선인장, 둥근 선인장 있죠?
둥글둥글 선인장 있죠. 이 선인장의 특성이 뭡니까? 가시죠. 근데 선인장의 쥐약이 뭡니까? 선인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 물이죠. 선인장은 물하고 상극입니다. 물 자꾸 줘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둥근 선인장이 콕 꼬꾸라져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한을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선인장을 칵투스라고 하는데 칵투스 티오라고 봅니다.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가시가 얼마만큼 뾰족합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부패 이런 걸로 해서 썩어 문드러져 어느 아침에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날이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다 뿐입니다. 저는 핵무기를 아무리 세게 강하게 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지라도 지금 미국이 이번에 이란을 폭격한 사례를 보면은 조심스럽지만 다음에는 쿠바 또는 북한이 타겟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그 개연성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사상자가 나는 건 좀 참 안타깝고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이 총체적인 정책의 실패로 분석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이 대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 어떤 대안 이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핵무기는요 정말로 가공한 무기입니다. 가공한 무기인데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핵무기를 2번 털고 나서 지금까지 핵무기로 공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이 대목에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됩니다. 핵무기는요 공격용이 아니라 위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용이 아니라 위협용. 위협용이라는 건 협상의 여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핵무기를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부터 핵무기를 쓰지 못한 이유는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그 핵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해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핵전쟁과 핵전쟁 논리 속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Second Counter Attack Capability, 제2차 역공격 능력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맞았더라도 그 원 공격 국가를 피해 국가가 공격해서 섬멸시킬 수 있다면 그게 승리하는 것이죠. 이 대목인 겁니다. 북한이 미국 국토를 공격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은 꼼짝 안 하는 게 뭔가 북극해 있죠. 그 밑에 원자력 잠수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쏴버려요. 이런 걸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크리스천,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은 뭐냐? 강대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환경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고슴도치에서 지혜를 배우자. 고슴도치는 뭔가 하면 굼뜨죠, 이동이. 그리고 고슴도치가 이게 가시가 굉장히 많죠. 근데 고슴도치는 공격을 잘 못해요. 그 대신에 공격도 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단단해져야 된답니다. 중견 국가로서. 강대국에 있지만 강대국 속에서 고슴도치가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2차 대전 이후에 핀란드라는 나라가 소련으로부터 굉장히 간섭이 심했습니다.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핀란드가 지금 한 600만 정도 되는데 영토의 10%가 소련으로 할양됐습니다. 우리는 강대국 속에서 남북한의 대치 속에서 이 핀란드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강대국을 인정을 하면서 강대국과 최소한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핀란드가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 그게 무슨
이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강대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대내적으로 그들의 이익에 해치는 행위, 언동 이런 걸 가급적 자제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핀란드 내에서 많은 국내적인 논쟁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 핀란드제이션이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사드 배치 있죠. 사드 배치 있죠. 사드. 이게 중국이 사드 배치를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걸 궁극적으로 막으면서 보복 조치를 한 사례가 러시아가 핀란드의 보복 조치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가 올 적에는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사드가 빠져나갔는데 또 잘 됐다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우리 빠져나갔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적극 반대로 빠져나가서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주율 배반적이고 이런 걸 일관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들의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라이놀드 리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실을 인정하자. 그러면서 힘을 길러야 된다. 그 힘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 평화로 나갈 수 있는, 화평 속에 있는 공존으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의 출발점이다라고 라이놀드 리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와 한반도의 길을 묻다 앞으로 우리 이규영 박사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죠. 감사하죠.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시간 한두 분 정도만 제가 듣고, 너무 아주 자세하게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한 분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손 집사님, 네. 아까 말씀 중에 정치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취합을 피하는 것이다. 훌륭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지금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집단 이기주의는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트럼프는 미국을 개인 이기주의로 국가를 만들고 집단 이기주의로 위장해서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는 미치광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찬하는 사람이 하나의 예를 들면 어저께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공적을 역사에 남기고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 이기주의를 집단 이기주의로 활용해서 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건 미국을 위한 것이다. 또 한 가지로 왜 미국은 이란과 북한을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3,760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6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을 가지고 있고 12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아직 생산도 안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 걔네들은 갖고 다른 나라는 못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예. 이제 이란이 이제 그것이 형님은 사실 트럼프가 공격을 할 수 있던 빌미는 2025년부터 오만에서 이 핵무기談判을 시작했습니다. 1년 이상 깨졌습니다. 깨졌다는 얘기는 소위 중국을 옥죄할 수 있는 이게 실패했다는 얘기고, 그걸 빌미로 해서 친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중국의 대중국 목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차질을 빚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핵 도미노 가능성,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NPT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는 지금 8개 나라만 제외하고 파키스탄과 북한과 이건 인정되지 아니한 실질적인 핵 보유국입니다. 이것이 확산되는 경우에 핵 질서로 인한 혼란, 이걸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엉망진창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뭔가 하면, 보세요. 이제 이 시간이 어디 갔으니 이것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으로 해서 안전보장이사국에서 5개 나라가 거부권을 허용을 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누가 제재할 겁니까? 미국이 이란을 쳤습니다. 미국도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입니다. 누가 제재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엉망진창 혼란이라는 것이죠.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여기서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은 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게 제가 독일 유학할 적에 하이델베르크에서 650km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베를린 가가지고 직접 그 당시에 깼던 겁니다. 베를린 장벽 원형입니다. 한국에도 베를린 장벽 3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계천 일가에 가시면 베를린 장벽 3점을 베를린시에서 서울시에 기증을 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역사는 인간이 생각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통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용합니다. 예,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치 국제학 석학이신 우리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에 이어서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들이 다 사라졌어요. 힘쓴 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어. 그죠? 아스르도 바벨론도 뭐 로마도 뭐 대영 제국 이제 남았습니다만 얼마 안 가고, 하여튼 모든 몽골 제국 뭐 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업하고 목회하고 정치하시고 뭘 하든지 원칙 중심의 삶을 살자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제 표현으로 오래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중심의 삶, 크리스찬으로서 원칙 중심이 뭐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 목적을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 나라 일에는 정직과 충성으로, 사람에게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든 뭐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람에게는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일에는 정직과 충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특별히 내려놓음, 우리가 한국교회가 내려놓음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파토스를 가지고 잘 감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통일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달렸어요. 아멘. 우리 한성 공동체에 달렸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각자 교회, 여러분들 교회도 있고 여러분 섬기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